자, 봅시다. 그래? 그래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이거 곧 대통령 선거하는 건 알죠? 네, 대통령 선거 할 텐데 그냥 뭐 여러분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느낌으로 그냥 느낌 알겠어요? 느낌으로 저기 그 이재명 씨가 당선될 것 같다. 아 그냥 느낌으로 그냥 하나 둘 셋. 윤석열이 당선될 것 같다. 둘 셋 넷. 넷 오케이. 또 아예 딴 사람. 허경영이요. 좋아요. 아니 이게 그 왜 묻냐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재명이 돼야죠. 아니 뭐 이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또 정치적인 의견이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필요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살짝 그가 뭐냐면 그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그 내가 왜 여러분들 살짝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정치적인 의견이 뭐다 뭐 나의 의견이 뭐다 그래서 누가 옳다 뭐 틀렸다 그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서도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의 척도가 뭐예요? 연예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척도가 뭐예요? 바로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있으면 끝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인기가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완전 대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을 우리 어른들이 역시나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이고 예민한 감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연예인이 뜰 것 같은지 안 뜰 것 같은지를 알아보려면 신인 연예인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한테 그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은 무조건 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치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판단도요. 어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어린 사람들이 사실은 어린 사람들이 뭔가를 다 알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어린 사람들을 마저 느끼는 어떤 감각, 어떤 통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200년 전에 동학 농민 혁명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예, 전봉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실제로 전투에 전투를 지휘했고 그 전봉준이라는 분에 앞서서 사실은 그걸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최재우, 최시영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동학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동학에 행동 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행동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동학 운동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말을 새겨들어라. 그 동학 농민 운동의 첫 번째 행동 강령.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동학 농민 운동의 첫 번째 행동 강령. 무려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뭐냐? 바로 첫 번째 행동 강령이 이게 한자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타아예요. 물타아. 소금물에 물을 이게 뭔 뜻이냐면요. 뭔 뜻이냐면 물 don't란 얘기예요. don't. 때리지 마. 타 hit. 아. children. 어르신은요? 자, 애를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겠어요. 애를 때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애를 때리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동학에서 얘기하는 애를 때리지 말라는 것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 동학에서는 아이가 하느님이에요. 왜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미래가 결정된다고요.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니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지 뭐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사상 체계는 전 지구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보시다시피 정말 위대한 혁명 체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요즘의 정치적인 상황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나요? 아유, 뭐. 알려주세요. 아니 정치적인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이거 그냥 나요? 누가 될 것 같냐고요? 누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 찍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을 막 보면 이걸 이제 답은 명백하거든요. 답은 명백한데. 누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R200? 왜 저번 주에 토론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R200 이 몰라요? 다시 이게 리차저블 에너지 100% 이거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100%. 네, 맞습니다. 이거 줄임말 리차저블 에너지 100% 줄여서 RE100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은 애플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BMW, 아우디, 벤츠 이 회사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애플이 전화기를 만들어도요, 아이폰을 만들어도 그게 우리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있어요. 애플이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도 그게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반도체. 애플의 그 LCD 패널 누가 공급해요? 삼성. LG가 공급하죠.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누가 공급해요? 하이닉스가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전화기를 하나 팔아도요, 결국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 BMW, 아우디, 벤츠 저 유명한 차들이죠. 그리고 테슬라 유명한 차들이죠. 근데 BMW가 됐건 아우디가 됐건 벤츠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어디 거예요? SK. 전부 다 LG 아니면 SK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이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입차가 한 대 돌아다녀도요, 그 수입차 한 대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거라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을 재생산 에너지 100%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풍력, 태양열, 뭐 조력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겠어요? 화력, 그다음 원자력 이런 거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RE100이라는 선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미 애플하고 구글의 미국 본사 있죠? 미국 본사는 이미 RE100을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의 애플 본사하고 구글 본사는 100% 그 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에너지가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운영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중국은
R이 제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BMW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자기들한테 납품을 하는 부품 회사들 있죠. 부품 회사들한테도 이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품 회사가 그것을 만족시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부품들에 대해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이 R200 정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R200은 이미 언제? 2017년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RE100이라고 하는 저걸 시행하기 위해서 BMW 본사 그 사업팀이 배터리 누가 공급한다고요? LG 공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BMW 본사에서 LG 본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미 2017년에요. 뭐 협상하려고요? RE100 협상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를 그 LG가 생산한 배터리를 유럽 공장으로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 저게 시행이 되면서 RE100을 달성하지 않게 되면 그 제품에 관세가 부과가 되고 그것이 결국 BMW 제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BMW 입장에서도 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세계 최고 기술은 한국이니까.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 2017년 한국에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RE100 어쩌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LG 본사에서 아직 한국에서는 이 원자력과 화력의 어떤 이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한국에서는 RE1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BMW 측에서도 그러냐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배터리가 너무 중요하긴 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 중국은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냥 바로 난데없이 공산당 정부에서 야 시작해 하면 그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 베이징에서 그 올림픽 하죠.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IOC에서 공기질 개선도 요구한다고 했죠. 그 얘기 해줬잖아요, 내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야 바로 공기질 개선해 해가지고는 중국 공산당에서 예 하고 중국의 모든 화력 발전소를 셧다운 시켰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한겨울인데도 세상에 20세기 중국에서 막 전기 끊어지고 전기 단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중국에서 전기를 단전시키는 거 왜? 화력 발전 스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난데없이 막 아파트에서 막 정전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라 불합리한 점이 많긴 하지만 독재 국가라서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그 불합리함 속에서도 이상한 편리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정책 결정이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몇몇 인민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야 우리도 RE100 해 이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제품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감안했을 때 중국에서 더 유리한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RE100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미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미 2017년 나는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왜? 나는 자연과학자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 대답이 될까요? 유는 몰랐다. 진짜. 그럼 내 대답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원자력은 이제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원자력은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진짜 너무 위험해요. 완전 마피아. 아니 요거 상관없다 이제는. 이재명 상상 마피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봐요. 어떤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의 순이익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뭐에다가 뭐를 빼면 순이익이에요? 원가에서 원가. 바로 매출에서 비용. 무슨 말 알겠어요? 매출에다가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요. 어떤 물건 만드는데 총 100억 원어치 만들었어. 근데 그거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80억이야. 그럼 순이익이 20억. 알겠죠? 그럼 이 비용에 뭐가 들어가죠? 비용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 뭐냐면 땅값. 땅을 빌려서 만약에 공장을 지었다면 그 땅에 지대가 나갈 거 아니에요. 월세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예를 들면 뭐 가구 회사면 나무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모든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용이 뭐예요? 바로 인건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여기 세금도 들어가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비용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건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험료예요. 보험료. 자, 보험료에 뭐가 들어갈까요? 보험료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재 보험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공장 운영하다가 불날 수 있죠. 그러면 그 불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 산재 보험 이런 것들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원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등이 비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비용이고 매출에서 뺀 게 그게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말이에요. 만약에 핵발전을 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됐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이 만들어지는 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핵발전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바로 보험료예요. 왜일까요? 핵발전소는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가버려요. 일본같이 되는 거예요. 체르노빌처럼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험료 책정은 보험료는 누가 정하죠? 보험사가 정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회사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보험사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되겠어요? 안 남아야 되겠어요? 남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험사의 수익 구조를 살펴봐요. 보험사도 순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순이익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다른 업체들이 낸 보험료 빼기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할 돈, 이게 이 보험서의 순이익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다른 회사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이 뭐 화재 보험이건 산재 보험이건 보험료를 내면 그 돈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인 것에서 평균적으로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뺀 그것만큼이 이 보험사가 가져가는 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값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사고가 날 때 지급할 돈, 이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사고 확률에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총 피해
이게 바로 사고 시 지급액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100%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가지고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기술적으로 그 기술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직 성장하는 기술일까요? 원자력 발전은 이미 기술력이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공장 설계 시 이미 확정돼요. 어떤 공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공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을 뭐 그게 공장이 됐건 원자력 발전소가 됐건, 근데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공학적 체계가 아주 발전을 해서 이런 공학적 테크닉으로 만든 어떤 물건은 이 확률로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요.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물론 아주 높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주 높진 않아. 근데 이때 총 피해액이 어떻게 구성될까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총 피해액. 바로 자, 총 피해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대물, 대인이요. 피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물 아님 대인이요. 대물이 뭐예요? 물건 부서진 거예요. 핵발전소 터져가지고 건물 부서지고 자동차 부서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핵발전소 터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가 당연히 더 클까요? 인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디가 더 클까요? 바로 저개발 국가는요. 저개발 국가는 이쪽이 더 커요. 자, 저개발 국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저개발 국가라는 게 민주화가 정도가 좀 떨어지고, 네, 민주화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건비가 뭐한 곳? 떨어지는 곳.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곳을 저개발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물건의 가치가 더 크다고요. 이런 나라를 저개발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은 민주화 정도가 어떻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 나라는 대인하고 대물 중 어디가 비용이 압도적으로 더 클까요? 이쪽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자, 뭐 환경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요? 뭐 환경이 뭐 오염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100% 자본, 돈의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익을 쫓는 보험사 입장에서 알겠어요? 입장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일까? 이런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건비는 일본보다 높아야 낮아요?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건비가 일본보다 높아졌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고 민주화 수준도 상당하고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라고 했죠? 이건 상수예요. 상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선진국이 되고 민주화가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을 할 때마다 매주, 매달, 매월, 매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게 빼서 0보다 커야 보험사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를 올려야 되겠어? 이걸 올려야지, 이걸 올려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핵발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같은 선진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핵발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되느냐? 바로 북한 같은 나라예요. 소말리아 같은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핵발전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저하게 뭐 자연을 생각한다, 뭐 인권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본의 관점, 돈의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이제 이 핵발전소를 점점점 더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점점점 폐지해야 되고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점점점 폐지하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정치인들이 만약에 핵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면 여러분 핵발전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핵발전은 엄청난 비리 산업이에요. 엄청난 비리가 엄청나게 관여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큰 그림에서는 핵발전을 유지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핵발전을 없애버리면 그 핵발전으로부터 기존에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발전이 유지돼야 되죠. 혹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발전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핵발전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여러분 이게 이 비리를 통해 얻는 돈이요. 수십억 이런 게 아니고요. 수조 원대예요. 이 비리를 통해서 이 얻어내는 저 업자들의 그 이익이 수조 원대예요. 그럼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니고요. 수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은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업자들은 어떻게 이걸 없애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무조건 죽여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힘으로 핵발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어차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녕과 어떤 국가의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죠? 그냥 자신의 당선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을 이미지로 속여서 자기가 당선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핵발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핵발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미 유럽에서는 이 핵발전을 그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텍소노미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정치적 의견이 뭐라는 걸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얘기를 들으니까는 되게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뭐가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논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다 인내심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통해 좀 부적절한 정치 지도자를 뽑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요런 상황이다. 알겠죠?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술적으로. 알겠죠? 네. 참 하여튼 그렇다. 되다. 인간이 그 전에 진짜 장혁이 잔 인간이 찾아오는 인간체 3단지에서 넉넉 나왔잖아.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힘든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모두에게. 아니 이재용한테 준 거야. 예, 이재용한테도 주고 다 모두에게. 모두에게. 좀 궁한 사람한테 나 같은 모두에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모두에게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아, 모두에게 주는 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 재난지원금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알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 치킨집 사장님들, 음식점 사장님들 매출 떨어져가지고 가게 폐업하고 이런 얘기는 알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유럽에서는 저 각각 가정에다가 재난지원금이 얼마씩 지급되는 줄 아세요? 3천만 원 정도씩 지급됐어요. 가게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가게마다 3천만 원씩 지원을 한다면 그 가게는 충분히 몇 달 동안 버텨낼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가게나 각 개인에게 얼마씩 지급되냐면 100만 원 좀 안 될 걸. 100만 원도 좀 안 되고 막 수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곧 망해가는 사장님들 있죠. 곧 망해가는 사장님들이 당장 저기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을 융통해야 되겠죠. 어디서 융통할까요? 사채. 바로 은행에서 빌릴 거 아니에요. 혹은 사채도 좋은데 우선은 은행에서 빌릴 거고요. 아니면은 왜 러시안 캐시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리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뭐 저런 조그만 업종들에서 이 매출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월등하게 성장한 분야가 어딘 줄 아세요? 대출.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원을 했다면 은행이 돈을 벌지 않고 각 개인의 채무가 내려갔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돈을 버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우리나라에 금감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은퇴하고 나서 은행 이사로 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행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이 좋은 쪽의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억수로 많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예요? 엄청나게 부자 나라예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정부가 아무리 각 개인에게 지원하려고 해도 저 금감원에선 어떻게 그 재정경제부라고 하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가 각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막아요. 재정경제부에서 막습니다. 막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국가가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 은행은 그만큼 돈을 덜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재경부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은퇴하고 나서 그쪽 은행 이사로 가서 편하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경제부 공무원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그걸 철저하게 막고 그 다음 동시에 어떤 프레임을 만드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프레임을 만드냐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해 유포시킵니다.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재난지원금이 이재용한테 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만큼 돈 많은 사람은 그 머릿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극도로 적잖아요. 그들한테 얼마 간다고 해서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고 그분들의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편하게 국가의 세금을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부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바로 우리나라는 실제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세요? 그 지역 상품권이 뭐냐면요.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애플이나 삼성 이런 데서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못 써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쓴 돈은 100% 어디로 가죠? 예를 들면 창원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여러분 창원 롯데백화점 가서 쇼핑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죠? 롯데. 창원으로 남아있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은 백화점에서 못 써요.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에서도 못 써요. 여러분 이마트 저기 뭐냐면 저기 롯데백화점 옆에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재난지원금 쓸 수 있게 못 쓸게요. 못 써요. 왜? 이마트에서 쓴 돈은 또 역시 어디로 가요? 삼성 그 뭐냐면 서울에 있는 신세계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 우리 주변의 치킨 가게, 편의점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요 지역의 뭐 자전거 가게, 안경 가게 여기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벌이어도 아니어도 내가 재벌이어도 편의점 가서 콜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재벌이어도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 먹으면 그게 그 지역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우리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난지원금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특별히 피해가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돼요? 아니면 모두에게 다 줘야 돼요? 모두에게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예전에 한번 또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 몰아서 줄 경우 그걸 공무원들이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별할 때 비용이 2,500억이 넘게 들어요. 행정비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2,500억을 더 들여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모두에게 다 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 못 쓰고요. 그 다음에 대형 할인마트에서 못 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오직 어디서만 치킨집 저기 뭐냐면 업종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게 재난지원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재난지원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시행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누구의 방해로? 재정경제부의 방해로.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골라야 되겠느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상황을 좀 정확하고 깊게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는 거에 큰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뽑게 되고
아무나 뽑아서 우리 모두 좆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벌어진 일만.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좆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자꾸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럼 재난지원금 다 받으면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편한 걸 쫓아가는 그런 좀 안 좋은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명심하시라.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버는 놈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알겠어요?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아이폰 만들어서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전화기 만들어서 돈 버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도 않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리나 권력 위착 등이나 등등등 이런 걸로. 그리고 언론 조장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그게 악마예요. 그런 악마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서는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돈을 번다.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주가 조작 한 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밑에 잘못 투자에 따라 들어갔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수백 명씩 생겨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주식 잘못 투자해서 자살하는 거 아세요? 그게 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주가 조작 그런 거 하면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악마예요, 악마. 정말 악마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서는 안 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그럼 뭐 내 대답이 됐을라나? 하여튼, 알겠죠? 됐다. 오케이, 됐다. 자, 보자. 라울의 법칙. 라울 해야 되는데. 자, 보자. 누나가 자면 안 돼. 보자. 안 됐어. 이번 대충 좋아. 자, 아까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그 이상용액 개념 설명에 원래 책에 막 영어가 있었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디요? 자, 여기에 아까 내가 영어 설명했잖아요. In ideal solutions, there are interactions, but the average energy of AB interactions 한 이 영어 문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럼 뭐겠어요? 에버리지. 바로 average입니다. 에버리지 많이 나왔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average가 뭐예요? 바로 산술 평균이죠. 자, 이상용액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존 성분들의 성격을 산술 평균 하여 이상용액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모델링. 자, 첫 번째 닫힌 그릇 새 등온입니다. 자, 반드시 무슨 그릇?
반드시 무슨 그릇? 닫힌 그릇. 만약 그릇이 열려 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온도 어때요? 온도 변해 안 변해? 온도 일정히 하겠어요? 온도가 만약 또 변하면 지금 하는 얘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아래쪽에 A와 B가 섞인 용액이 있고요. 위쪽에 그 A와 B가 섞인 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섞인 채로 어쨌거나 용액을 잘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여기서 몇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PA 백설표 얘는 순수한 A의 증기압입니다. 그 다음 XA는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YA는 기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을 XA, 증기 상태는 YA라고 한다면 당연히 B의 몰 분율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액체 상태에서 B의 몰 분율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XB라고 쓰면 되고요. 증기 상태에서 B의 몰 분율은 또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YB라고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다? 순수한 A의 증기압을 PA라고 쓰고 이게 백설표 표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됐죠? 됐죠? 자, 이때 참고로 산술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퀴즈 타입으로 생각을 해보죠. 1, 2, 2를 산술 평균 하시오. 어떻게 될까요? 1, 2, 2를 산술 평균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자, 바로 이게 산술 평균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다른 의미로 쓰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5분의 2다, 5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문제 확률. 바로 확률이고요. 그 앞에 붙은 1과 2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걸 어떤 물리량에다가 그것이 나타날 확률, 그리고 또 어떤 물리량에다가 그것이 나타날 확률을 전체에 대해서 더한 게 그게 바로 산술평균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모델링과 이런 어떤 상황을 토대로 자, 이상용액을 설명하는 법칙, 라우레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1 A만의 증기압 요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PA라고 쓰고요. 즉 뭐냐면 여기서 A도 B도 일부가 이압 증발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증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쏘리. 기체상에서 A만의 부분합 그걸 P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액체 상태에서 일부 증발해서 A만의 증기압을 PA, 그러면 B만의 증기압은 PB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때 라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PA가 PA 백설표의 XA가 될 거다. 이게 바로 라울의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체상에서 A는 왜 생겼어요? 바로 액체상에서 A의 일부가 증발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A의 일부가 증발하는 정도는 자, PA 백설표가 뭐라고 했어요? PA 백설표가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저 A만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을 PA 백설표라고 했죠. 그때 거기에 XA가 뭐예요?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액체상에서 A의 존재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액체상에 존재하는 A가 증기가 되려고 하는 경향성에 그것의 존재 확률을 곱하면 그 덕에 증기상의 A의 증기압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저 가정이 바로 라울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B에 대해서도 PB는 어떻게? PB 백설표의 XB 이리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바로 증기상 전체 증기압 그걸 P라고 할 때 얘는 PA 더하기 PB가 되고 여기서 라울이 가정한 것을 집어넣어주면 PA 백설표 XA PB 백설표 XB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산술 평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 PA 백설표, PB 백설표가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고요. XA, XB가 바로 그 녀석의 용액상 존재 확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어떻게 해? 어떤 물리량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하고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게 그게 산술 평균이라며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용액 안에 A라는 성분의 성격, B라는 성분의 물리량이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성격과 물리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성격이 된다? 전체 증기상의 증기압이기도 하고 이것이 용액의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용액의 성격을 저렇게 산술 평균의 개념으로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이상용액이다 라고 하는 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고 요래 표현할 수 있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5분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뭘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Y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YA. P가 P번에 Y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구나.
A의 부분화. 그렇죠. 바로 PA 더하기 PB분의 PA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볼턴의 문화. 그렇지.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라고 하죠. 증기상에 A하고 B가 섞여 있잖아요. A하고 B가 섞여 있는데 A의 부분합이 이게 B의 부분합이 이거예요. 그 중에 A만의 부분합의 B가 바로 증기상에서 A의 몰분율이 되겠죠. 바로 PYA가 기체상에서 A의 몰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PA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XB 분의 PA 백설표 XA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여기에 있는 XB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XB는 1 마이너스 1 빼기 XA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몰분율은 더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1 빼기 XA를 넣어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over PA 백설표 XA 저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죠? 뭐라고요? 뭐라고? 잘 지키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됐다. 오케이. 됐다. 이게 이상 용액을 설명하는 라울의 법칙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 연습 문제 4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50페이지 연습 문제 4.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풀어보세요. 나는 출석이나 한번 불러야지. 13일. 보루펜. 아, 이거 나오나요? 땡큐. 파란색이에요. 파란, 뭐 상관없어. 괜찮아. 전건. 좋았어요. 건. 민캉이. 성민이. 성민이. 성빈이. 성빈. 성빈. 슝우. 형춘이. 창엽이. 민셜. 이현승? 이거 알았죠? 이상목? 자기가 상목이에요? 반가워요? 상목. 자, 승엽이? 희빈이? 지원이? 춘형이? 김춘형 알았어요? 그래. 오케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칠판 지운다. 지운다잉. 잠깐만요. 덜 적었어요? 지금 3번 필기본이 나 있어요. 그냥 사진 찍으면 되잖아, 누나가. 밖에 있어. 어차피 지금 안 했어. 이거 다시 그 베이징 공단단으로 보내고
중단주요? 굉장히 소말리아 원자력 발전소에 너무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나는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그냥 그 중국 나사 만들기 단체에 취직하자. 자, 보자. 시진핑을 위해서 살라고. 너는 해적선을 위해 세상서는 돈이라도 벌지. 너는 고정된 수입도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나사 만들다 가자. 너는 돈이 많은데 왜 능력이 있니? 자, 거기 한 장 넘기시면 연습 문제 4. 자, 그러면 25도씨에서 펜테인과 헥세인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한 용액 A와 B가 각각 증기 X, Y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숨긴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증기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증기압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우선 거기에 문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P 백설표 510 mmHg.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위에 붙어 있는 요 백설표 표시는 퓨어가 무슨 말이에요? 순수. 그다음에 P 이건 뭔 말이겠어요? 펜테인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그러면 펜테인이라고 하는 어떤 순물질에 요 P는 뭐겠어요? 요 P는 증기압. 네, 프레셔가 510 mmHg. 알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로 P 또 누구 있어? 헥세인 백설표는 또 값이 어떻게 되냐면 150 밀리밀리 150 맞아? 펜테인 510 150 mmHg.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 이제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네요. 자, 여기에 용액 A가 있고 여기 높이 차이가 294 mm. 여기는 수은이 들어있고 이쪽은 진공이고. 자, 그럼 여기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는 증기 X, 증기 Y, 용액 B.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선택지 1 용액 A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헥세인의 몰 분율을 구하랍니다. 자, 헥세인의 몰 분율을 X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P는 P
P 백설표 XP P 백설표 H XH. 그게 백설 네? 백설 아, 네네네. 이렇게 쓰고 원래 발음은 아스테릭스인데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스테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마트에 가면 그 제1제당에서 나오는 설탕 마크에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1제당에 나온 설탕 상표가 백설표 설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백설표 마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anyway.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P 이게 전체 증기압인 거죠. 그리고 PP 백설표, pH 백설표는 자 앞에 썼던 것처럼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고 XP, XH는 바로 저기에 있는 나타나는 녀석들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 되는 거죠. 이 수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라우레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전체 증기압이 여기 증기 X 혹은 용액 A에서 전체 증기압이 얼마나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증기압이 294mm Hg가 되는 거죠. 이만큼 수위 차이가, 그러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나니까 이 녀석이 밀어내는 힘이 압력이 요 높이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의 압력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순수한 펜테인의 증기압이 문제에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죠? 51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다음 이때 여기에 펜테인의 몰 분율에 순수한 헥세인의 증기압은 150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에 헥세인의 몰 분율. 자, 여기에 어떤 수학적 처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요 1 빼기 XP와 XH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몰 분율은 확률이랑 같은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두 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충분히 풀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값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0.6 얘가 0.6이 나오고요. 얘는 0.4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용액 A에서는 바로 프로페인하고 헥세인이 섞여 있는데 각각의 존재비가 0.4, 0.6이다. 무슨 말이죠? 네? 이 중에 일부가 증발해서 증기가 되고요. 그 증발에 나온 증기의 증기압이 294mmHg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증기 Y는 요 수위 차이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고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이 더 고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수은기둥 높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용액 A하고 용액 B가 그러니까 프로페인하고 펜테인하고 헥세인이 섞여서 용액 B를 이루고 있을 텐데 이때 여기서 A에서의 존재비가 0.4, 0.6이라면 B에서의 펜테인하고 헥세인의 요
보시다시피 농도 B는 혹은 몰 분율 B는 0.4에 비해서 여기가 더 클까요? 0.6에 비해서 여기서 어디가 더 클까요? 바로 이쪽에서 0.4에 비해 약간 존재비가 더 커지고 얘는 0.6에 비해 약간 존재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겠어요? 바로 보시다시피 여기가 더 고기압 조건이죠. 여기가 더 고압이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증발을 더 세게 해요? 바로 펜테인이 더 증발을 세게 하죠. 펜테인이 증발을 더 세게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성분이 더 많아야 전체 증기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비해서 B에서는 바로 이 펜테인이 이것이 더 많아져야 여기서 이 증기가 더 고압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통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2번 펜테인의 부분 압력은 X가 Y보다 크다. 맞나요? 자, 펜테인의 부분 압력은 X하고 Y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액체상 성분이 펜테인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Y에서 이 그 펜테인의 성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용액 A에 헥세인을 첨가한 후 평형에 도달하면 H는 294mm보다 크다. 맞나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용액 A에 헥세인을 첨가하면 바로 XHA가 커져서 전체 증기압은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 3은 보시다시피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엔 헨리의 법칙을 해볼게요. 제가 뽑아도 돼요? 네, 끄세요. 꺼도 돼요. 제가 뽑아도 돼요? 네, 뽕 누르면 돼요.